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영어권 문화 수강생 여러분, 오늘 영어권 문화 특강 제1부 영국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합니다. 케알트 시대부터 1066년 노르만 컨퀘스트까지의 파트 1, 정보강 윌리엄의 노르만 왕조에서 플랜텐제넷 왕조를 거쳐 100년 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다뤘던 파트 2, 그리고 장미전쟁에서 튜더 왕조의 시대를 아우르는 파트 3에 이르기까지 정말 장대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골든 에이지로서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와 그 이후의 스튜어트 왕조는 한 시간의 분량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12번째 시간이 아닌 파트 4를 만들어서 다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있죠. 하지만 미국도 가야 하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의 여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빠르고 간결하게 스쳐 지나갈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에 관련한 부분은 다른 사회 탐구 과목에서도 많이 접했던 부분이라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문화의 발달에 관련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발표 활동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해줬듯이 이 특강으로 알게 된 영어권 문화의 새로운 면모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며 여러분 자신의 온전한 알무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알미, 여러분 각자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선 셰익스피어와 제임스 1세의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영어의 발달을 살펴보고 스튜어트 왕조 시대와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 미국편이 끝나면 제3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살펴보며 대영 제국과 영국 연방에 대한 내용도 다루게 되니 영국편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12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는 영국 역사의 황금기, 즉 골든 에이지라고 불립니다. 사실 빅토리아 여왕의 대영 제국 시대가 영국 최고 전성기라 불릴만 하지만 유럽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잉글랜드가 스페인을 넘어서서 바다의 지배자로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는 전 시간에 소개했던 월터 롤리 영의 말처럼 칼레 해전 이후 바다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며 바다를 지배하고 인도 및 극동 지역과의 무역 촉진을 위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무역을 지배하는 초석을 다집니다. 영국의 지배와 침탈을 받게 되는 영국 제국주의의 피해국들의 입장에서야 동인도 회사는 영국 제국주의의 전진기지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바다를 지배하여 무역을 지배하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초석을 다지며 이를 발판으로 한 영국의 발전은 곧 세계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시작되는 산업혁명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상징하는 과학혁명이 바로 영국이 이끌어갈 세계의 발전이죠. 하지만 영어 교과 중 하나인 영어권 문화 담당 교사로서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에 앞서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영국의 언어, 영어입니다. 영국 르네상스 시기이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1세 시대는 이전보다 풍요로워진 삶이 가져다주는 여유로움으로 당시 영국인들에게 문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전보다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런던 템즈 강변의 글로브 극장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1599년 개관한 원형의 야외 극장인 이곳은 최대 3,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런던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극장이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초연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할까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무엇이었죠? 햄릿, 오셀로, 맥베트, 킹 리어, 로미오 앤 줄리엣. 4대 비극인데 5개가 나왔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4대 비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셰익스피어가 썼다고 모두 4대 비극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여기서 4대 비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로미오 앤 줄리엣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햄릿, 오셀로, 맥베스, 킹 리어. 이 극들에 나오는 비극들은 모두 인간 성격에 결하면서 기인하는 비극입니다. 햄릿의 우유부단함, 오셀로의 질투, 맥베스의 야망, 킹 리어의 교만. 이러한 성격적 결함들이 극 중의 비극을 만들어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주인공들의 성격적 결함이 아닌 두 가문 간의 증오라는 외부적 요인이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오고 있나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앞서 얘기한 4대 비극 외에도 38개의 희곡을 씁니다. 그의 희곡들의 소재들은 로마 또는 잉글랜드의 전설 또는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154개의 소네트로도 유명한데요. 작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소네트는 14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정형시의 한 형태로서 잉글랜드로 전해져서 영국시를 대표하는 시 형식의 한 가지가 되었죠. 소네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풀어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혹 쇼미더머니 등에서 볼 수 있는 래퍼들의 라임에 대해서 전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담겨있는 운율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선생님께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꿀 떨어지는 내용을 담아서 셰익스피어의 운율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초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066년 노만 컨퀘스트 이후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가 대거 유입되면서 영어는 서민층의 언어로 전락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어 대신에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공식어로 쓰였었죠. 그 이후 약 300여 년간 영어로 쓰여진 변변한 문학 작품만 없는 시간을 보낸 후 제프리 초서가 등장하고 그의 작품 캔터베리 이야기와 함께 영어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수백 년 동안 프랑스 문화가 지배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영어를 독자적인 문학 언어로 독립시켰다는 점에서 제프리 초서와 캔터베리 이야기는 문학 작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약 200여 년이 더 흘러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영어 어휘와 표현들을 만들어내며 프랑스어의 지배에서 벗어난 언어 이상의 단계로 끌어올리며 문학의 매개어로서의 위상을 갖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고 있나요?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글로색슨인들의 브리튼 진출 이후 사용되었던 영어는 1066년 노만 컨퀘스트 이후 프랑스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층민의 언어로 전락해버리죠. 이후 300여 년간은 영어의 암흑기였습니다. 공식 문서에 영어는 쓰이지 못했죠. 대신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말 제프리 초서가 등장하면서 영어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캔터베리 이야기죠. 영어의 부활이라 할 만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셰익스피어가 등장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새로운 영어 어휘와 표현을 창조해내며 셰익스피어 영어를 만들어냈고 그가 만들어낸 표현들은 오늘날에도 영어에서 관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도 있지만 이전에 사용됐던 표현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영어를 보다 풍부하게 만든 것이 셰익스피어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제프리 초스가 죽어있던 영어를 부활시켰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부활한 영어에 보다 큰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표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봤을 겁니다. All that glitter is not gold.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표현이죠.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에서는 The Green-Eyed Monster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질투의 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Salad Days라는 표현 들어봤을까요? 앤토니 앤 클레오파트라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철없던 어린 시절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들어봤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Apple of one's eyes, A Midsummer Night's A Midsummer Night's Dream에 나오는 표현으로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 표현이 셰익스피어가 만든 표현이에요. 그리고 로미오 앤 줄리엣에서는 Star-crossed Lovers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느낌이 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행한 연인들이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스웩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웩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스웩은 스웨거, A Midsummer Night's Dream, 계속 드라마라고 하고 있네요. 셰익스피어가 드라마 작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 자, 이 스웨거는 A Midsummer Night's Dream에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스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lonely, gloomy, hurry, summit, excellent, critical, hint, radiance, countless. 자, 이러한 영어들이
영어가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라 여겨졌던 이러한 단어들이 셰익스피어라는 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재탄생한 어휘들이라니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작가였던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라면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자주 접하고 있는 벤 존슨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작가가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평가했었죠.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할 작가가 아니라 수만 대를 빛낼 작가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인물에 대한 흔적이 너무나 무미건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상에만 존재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흔적이 거의 전무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의 묘비명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벗들이여, 제발 부탁컨대 여기 묻힌 것을 파지 말아다오. 이것을 그대로 두는 자는 축복받고 내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셰익스피어의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는 가짜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쓴 진짜 셰익스피어는 따로 있다라는 설이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한번 탐구해보세요. 대체적으로 3명의 후보로 압축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그 당시 또 유명한 극작가였던 크리스토퍼 말로우, 그리고 최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제17대 옥스퍼드 백작 에드워드 드 비어. 이 세 사람이 왜 강력한 후보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개인 탐구에 맡겨드립니다. 영어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셰익스피어 영화와 함께 이 시대에 영어의 위상을 높였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제임스 1세의 명에 의해 시작되고 완결된 흠정역 성서입니다. 흠정이라는 말이 황제가 손수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하던 일 또는 그런 제정의 의미입니다. 이는 영어의 authorized 버전을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흠정역 성서라고 한 것이죠. 즉 왕의 명에 의해 번역된 성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임스 1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봐야겠네요.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메리 스튜어트 기억하시죠?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가문 사람이지만 또한 튜더 가문의 사람이기도 한 것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헨리 8세의 누이인 마가렛 튜더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4세와 결혼해서 제임스 5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5세는 프랑스 공주 마리 드 기스와 결혼해서 메리 스튜어트를 낳죠.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 왕실의 헨리 스튜어트와 결혼하여 제임스 6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6세는 제임스 1세로 돼서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 다음 왕위는 누가 이어야 할지에 대한 신하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왕들의 자리였으니 천민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엘리자베스 1세 역시 왕족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인지 재차 묻는 신하들에게 누구를 말하겠는가? 스코틀랜드의 친척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자베스 1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튜더 왕조가 막을 내리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지만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던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같은 왕을 모시는 동군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같을 동, 군주군, 같은 군주를 모신다는 뜻이죠. 자, 여러 매체에서 제임스 1세를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영광을 망친 무능한 군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가재정을 낭비한 점, 또 왕권 신수설을 내세우며 의회와 갈등 관계를 지속했던 것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제임스 1세의 지적 또한 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바로 흠정역 성서 편찬입니다. 제임스 1세는 가톨릭, 청교도, 국교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 국가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편찬입니다.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칼뱅의 제네바 성경은 각주나 나뇌주가 지나치게 많아 보편적으로 읽히기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국왕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담겨 있어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국교회가 아닌 가톨릭과 청교도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국교회, 가톨릭, 청교도의 모든 종파가 참여하여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편찬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47명의 학자들이 7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1611년 초판이 완성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약 400여 년간 가장 보편적인 성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에서도 널리 읽히게 됩니다. King James Bible, King James Version, KJV로 명명되는 이 성경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어의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전 국민이 읽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경을 목표로 했던 편찬 사업을 통해 가장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가득한 영어 텍스트라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문체와 살아있는 구어적 표현, 그리고 수많은 인용문과 표현구문이 담겨 있어 여러 문학 작품들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 등의 많은 연설문에서도 인용되기도 하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따라서 앞서 소개했던 셰익스피어의 영어와 더불어서 현대 영어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영어 성경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최고로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바로 영어 성경임을 알게 된 후 성경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를 가장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영어 성경입니다. 한번 도전해보는 것 어떨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무지막지하게 소요되긴 합니다. 요한복음 필사하는 데만 하루 3시간씩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의 필사로는 부족하죠. 같은 텍스트를 최소 3번은 필사해야 원문의 문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죠. 이 영상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영어 공부 최고의 방법은 필사이며 영어 성경 필사는 필사에 있어서 최고의 텍스트 중에 하나는 영어 성경입니다. 영국 역사에서 스튜어트 왕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임스 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영국 스튜어트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통합 스튜어트 왕조의 첫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동군 연합이 이루게 되죠.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앤 여왕의 시기였던 1707년에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완전히 합병해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의 국회 유니언 잭의 제1단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노버 왕조 시절인 1800년 아일랜드가 합병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되었고 유니언 잭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스튜어트 왕조에 대해서 이 외에도 세부 사항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최소 4차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업은 역사 수업이라기보다는 영어 공문화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에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부분만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스튜어트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왕의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던 제임스 1세는 의회 세력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 세력과의 갈등은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때 절정에 이르게 되죠. 젠트리 중심의 의회 세력과의 계속되는 갈등은 결국 영국 내전으로 명명되는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초반의 전세가 올리버 크로멜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의회파의 우세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내전 끝에 왕당파는 패배하고 찰스 1세는 의회파에 체포되고 말죠. 찰스 1세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왕이 사라진 영국. 영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화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어 공화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교도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요했다고 하죠. 엄숙한 청교도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합니다. 극장, 공연, 운동, 노래, 춤, 술 등은 모두 금지되고 오로지 찬송가만 부를 수 있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국 음식이 맛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음식은 생명 유지의 도구일 뿐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 또한 죄악이다라는 크로멜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때부터 맛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설일 뿐, 영국은 좀 식재료가 자라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문화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크로멜의 이 공화정, 크로멜의 죽음으로 이제 이 공화정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이 크로멜이 추구했던 공화정, 사실상 크로멜의 독재로 유지되다가 결국 크로멜 사후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에게 다시 잉글랜드의 왕위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정은 막을 내리죠. 크로멜 시기에 또한 주목할 만한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해조례죠. 영국을 대영 제국의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준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크로멜의 공화정 시기에 대한 또 여러분의 어떤 디테일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에 다시 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2세의 치세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로 이어지던 왕조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그의 남편 오랑주공 윌리엄과 함께 제임스 2세의 반대 세력과 손을 잡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명예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명예혁명이죠. 이때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 권리장전이 제정되면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현대의 영국 입헌군주제의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는 메리 2세의 뒤를 이은 그녀의 동생 앤 여왕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하노버 왕조로 이어지죠. 자,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스튜어트 왕조를 이렇게 마무리해버리자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리 뻗어있네요. 스튜어트 왕조에 대한 아쉬움은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2부 미국 편을 이야기하면서 달래보기로 하죠. 그리고 제3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편에서 대영제국과 영국 연방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다루게 됩니다. 그때 대영제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영국의 저력 중 하나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제시하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식민지를 이야기할 때도 스튜어트 왕조의 인물들이 가끔 등장하게 되니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그 역동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소개가 좀 적었던 제1부 영국편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제1차식 켈트 시대부터 쌓여온 여러분의 영어권 문화 역량이 오늘의 다소 재미없는 이야기마저 흥미롭게 받아들이겠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아메리카 태국에서 만납니다. See you next time.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1차 시 영국의 시작 켈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차 시에 이르는 시간을 통해 영어권 문화의 대표주자 영국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켈트, 로만, 앵글로색슨, 데인, 노르만인들의 차례차례 브리튼 섬의 주인이 되면서 영국이라는 땅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며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던 영어권 문화 특강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유니언 잭이 상징하는 영국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학정리 강의를 포함한 10차시에 걸쳐 살펴봤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영국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또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제1부 영국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